선생님, 네.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 같긴 한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요즘에도 다 하는 일인 것 같네요. 잠깐만 요거 넘겨 순서를 좀 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납체 뭐 허락을 받고 저 어머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저기 미리 궁합이 맞는지 알아보고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함을 보내고 그리고 결혼하고 네. 다 근데 요즘 우리 같은 경우에는 편리한 시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네. 그러니까 이거를 예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저도 그게 예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예. 그냥 결혼을 하기 위한 저기 순서라고 생각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결혼식을 하기 위한 순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사람이 있지만은 아무 때나 하잖아요. 네. 뭐 며칠 후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선생님 저 말씀을 들으니까 요 5번째까지 시간은 꼭 일정한 기간 내에 새벽녘에 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까 그게 예의이기 때문에 네. 그냥 네. 하는 순서가 아니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저녁에 네. 그 유명한 혼례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이 시간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본다면 크게는 이 혼례는 그냥 우리가 그 임의대로 만들어진 것보다는 예. 좀 더 그 자연의 어떤 질서 그리고 고대인들은 본래 천지 자연의 그 질서에 순응하고자 했고 예. 예, 그것을 조금 더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동양에서의 인문학은 음양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한 그것을 천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1월 성신이 뜨고 지는 운행에 따른 천체 변화에 따른 인간의 어떤 그 수능 이런 걸로 또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육례 절차로서 혼례는 시간적 흐름에 따른 질서에 고대인들은 순응하고자 했다. 그리고 특별한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했다. 그러면 납체, 문명, 납길 이런 것이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하는 건가요? 요 5개는 특별히 같은 시간대를 썼어요. 예. 예. 새벽녘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의례의 그 문헌에는 이 시간을 특별히 이 시간을 쓴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주지 않았고요. 친형은 혼이라는 시간대를 썼고 그 다음에 앞에 5개의 절차는 흔이라는 새벽 시간을 썼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대한 후대인들의 해석들은 대체로 양이 가서 음이 따르는 음양론적인 이치로서 그것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럼 흔히라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그 좀 이상하죠. 예. 왜냐하면 그 혼이라는 시간은 양이 떨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잖아요. 반대죠. 오히려 반대죠. 즉 음이 성하는 시간 같은데. 맞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친형 그 하나만 보면 혼례가 갖고 있는 본래적인 그 해석, 양왕이 음례처럼 양이 가고 음이 오는 그런 이치에 맞는 것이 친형뿐이죠. 오히려 그 나머지의 5개 앞의 절차는 그 반대가 되어 있죠. 음왕이 그 다음에 그렇죠. 새벽 시간은 해가 뜨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반대가 되죠. 그렇다고 보면 저도 그게 그 지점에 의문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나와서 본다면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음양론으로 봤던 것이 지금 제가 지적하는 흔시를 이용해서 가고 오고가 아니라 바로 신랑 측에서 사자를 보내어서 신부 측에 보내는 이 사실 자체를 음양론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음양론에 신랑 측에서 가는 것, 신부 측에 가는 게 음양론. 신랑 측과 신랑 집과 신랑은
양에 대응해서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다음에 신부 측과 신랑 신부를 음에 대응해서 생각할 때 예. 행위 양식을 양이 먼저 움직여서 가서 아, 음이 따르게끔 하는 이러한 예. 행위 의식들을 예. 음양론에 따라서 행했다라는 거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더 우리가 선생님의 질문, 중요한 질문처럼 그런데 왜 하필이면 5개의 절차는 새벽녘에 그 사자를 보내어서 그 시간을 썼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음양론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다만 혼례만이 그 혼례를 당일날 치룬 친령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려와서 치르는 그 시간만이 해석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다면 혼례라는 것은 고대인의 혼례라는 것은 후대의 사람들 인문학적인 이치로서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는 지점은 바로 시간의 질서에 순응한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인문학적으로는 다 해석이 안 되는 그러한 문제를 도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니까 그것이 바로 천문과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고자 했던 고대인들의 어떤 또 다른 생각이 우리 그 본래적인 의미에 담고 있더라는 건데요. 새벽에 사자를 보낸 거하고 천문과 어떻게 순응하죠? 순응해서 맞을까요? 우리가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혼례 안에 육례 절차가 있는데 사용한 시간대는 딱 2가지입니다. 예, 새벽과 저녁. 예. 예. 근데 새벽과 저녁은 고대인들은 하늘에 그 제사를 지내고 또 밤에 제사를 지낼 때는 천체와 별들 그리고 달에게 제사를 지냈죠. 근데 달이 뜨는 시간에는 해는 보이지 않아요. 해와 달은 굉장히 그 고대인들에게 중요한 거고 달보다도 해는 더욱더 중요했죠. 모든 그 인류가 살아가는데 에너지원이 태양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달이 뜬 시점에 어두운 시점에는 태양이라는 해가 어디에 있는가가 항상 궁금했어요. 그렇겠죠. 예, 그 궁금한 것을 어떤 식으로 확인했냐면 항상 보이는 별들이 그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면서 돌면서 별들의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 별들의 위치가 바뀌는 중요한 별들을 28수 가운데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달이 뜨는 시간에 혹은 어떤 중요한 별이 뜨는 시간에 해는 어디에 가 있을까를 추정을 해보니까 그 해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 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했죠. 그것은 아마 선생님이 연구하고 계시는 메소아메리카 문명, 마야 문명 속에서도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해와 달이 만나는 지점이 1년에 12달로 정하는 12지차라고 고대인들은 분류했어요. 그게 천문역법에서 나오는 그 결과인데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해와 달이 만나는 그 지점을 차라고 했고 그것을 오늘날의 얘기로 12개월이 되는 거, 12월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고대인들에게는 왜 중요했냐면 해와 달이 만나는 것은 음과 양이 만나는 거고 그것을 고대인들은 본받아서 양과 음과 양이 만나는 혼례와 같은 의식에 차용하고 적용했어요. 그래서 해와 달이 만나는 그 시간, 그것을 역법적으로 볼 때 그 새벽과 그 다음에 대낮과 저녁과 한밤중 대체로 한 네 시점에서 별들을 관측을 했는데 굳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혼례 절차에서 쓰고 있는 2개 흔의 시간과 혼의 시간을 굳이 쓴 것은 해와 달이 만나는 그 차에 특히나 그 중요하게 떠오르는 별이 딱 정중앙에 있는 그 시점을 흥과 혼에게서 혼때에 발견했기 때문에 아마도
고대인들의 혼례에서 이 특별히 흔의 시간과 혼의 시간을 사용해서 의식 절차를 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황혼 무렵에 네. 해가 떨어지면서 이제 달이 뜬다고 보고 네. 그러면 그 두 해와 달이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네. 떨어지면서 네, 네. 달이 뜨니까. 네. 근데 그때 해의 위치는 보이진 않지만은 정중앙 하늘의 정중앙에 있고. 그렇지 않고요. 그 정중앙은 28수라는 그 항상 보이는 별 가운데에서 별 가운데에서 예. 그 시간을 가늠하려면 어떤 것이 항상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북극성 같은. 예, 북극성 같은. 그렇지만 북극성과 28수는 항상 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지표이고 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지구는 그 당시에 지구는 그때나 지금이나 늘 자전하고 또 공전하는데 고대인들은 해가 돈다고 했지 지구가 땅이 돈다고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것처럼 돌고 돌면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이 도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정중앙에 있다라는 그 대상은 해가 아니고 그 보이지 않는 해가 아니고 별입니다. 별. 예, 28수 가운데 어떤 별. 그 시간 가운데 예. 가장 그 시간에 제일 잘 보이는 별이 정중앙에 있는 시간. 네, 남쪽에서 남종하는 시간. 남쪽에서 남정하는 시간. 그리고 네. 새벽이라는 것은 새벽도 달이 다 지나고 해가 떠오르는 지점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네. 둘이 만나는 지점인데 그때도 어떠한 별이 하늘에서 정중앙에 그 28수 중에 하나가 남쪽에서 가장 중앙에 지나가는 그 시간. 그 시간에 해와 달이 서로 만나는 거와 일치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사실은 그 고대인들이 관측해 보면 흔의 시간과 혼의 시간에 관측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거는 고대인들이 천체를 통해서 제사도 지내고 또 그러한 현상을 통해서 인간사에게 그 혼례라는 어떤 남녀의 만남에 적용시켰던 의미는 서로 만나는 교합하는 그런 시간에 그 남녀가 결혼식을 올리고 합방을 하면은 그 이치에 맞게 행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네. 지금 혼례가 네. 예라고 했잖아요. 제천의례 하나. 예. 그 의례에 진짜 속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예, 음과 양이 만나고 남과 여가 만나서 예. 자손을 번식하고 네. 또 세상이 돌아가게 하는 네. 그러한 의미를 네. 예를 담고 있네요. 그럼요. 특히 그 네. 혼과 흔이라는 시간이. 그러니까 예라는 것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죠. 혼례가 그것을 담고 있는데 혼의 시간에 예를 한다는 것은 그러한 천지자연의 어떤 그 현상, 그 시간에 자연의 현상, 자연의 어떤 시간 질서에 예라는 것은 굉장히 인문학적이에요. 남녀의 그 결합이나 어떤 남녀의 만남이나 남녀의 결합을 그 시간에 맞추는 것이 바로 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맞추는 것이 예다. 그렇죠. 순응하는 것이 예다. 순응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 예다라고 할 때 그러한 질서가 있다면 그러한 질서를 본받아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예다라고 한다면 그 혼례라는 것은 천문적인 현상 그리고 자연적인 질서를 인간의 어떤 그 관념으로 본받아서 인간이 그것을 우리의 모델로 본받아서 그대로 행하고 의식화하는 것이 예인 것이에요. 그래서 혼례 자체의 단어에는 천문과 인문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라는 것 자체가 자연 질서를 잘 본받아서 순응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모델과 어떤 따르고자 하는 형상과 어떤 자세는 인간 스스로 찾기보다는 그 변하지 않는 어떤 그 자연의 이치 거기에서 찾아라는 그 진리를 거기에서 찾아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굉장히 흥미있습니다. 네. 긴 이야기였고 네. 저는 육례를 그냥
이러한 순서인데 참 옛날에는 복잡하기도 하셨구나 그랬는데 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큰 예. 틀에서 따르고자 했기 때문에. 그 큰 틀에서. 예.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이 스몰 웨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대에 그게 생각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과 연결되는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육례라는 것이 지금 네. 혼례의 절차인데도 혼례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오늘 되새겨 보니까 정말 예라는 의미, 뭐 천지 자연의 뭐 질서를 따르는 의미까지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한테 오늘날 사람들 그걸 다 잊고 그냥 웨딩에만 몰두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생각난 이유가 무엇이에요, 선생님? 네, 굉장히 정혜수 선생님은 정말 하나를 알려주시면 열을 깨치는 상당히 훌륭하신 선생님이세요. 그것이 오늘 그 핵심이자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내용일 것 같은데요. 네. 고대인들의 의례, 그러니까 혼례가 굉장히 범잡하고 복잡했다라고 육례로서 했다라면 현대인들은 반면 매우 간단하고 그런 형식을 벗어나는 그리고 굉장히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벗어나고자 하는 파격적이고 그리고 또 개인의 어떤 개개인의 개성과 자율의지 그리고 자유의사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선택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대척점에 있다라고 보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통된 점은 당사자 중심에 있다라는 데 저는 그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그러면 현대인들의 예를 본다면 우선은 신랑 신부가 되는 사람들이 이 혼례 결혼식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요즘의 스몰 그렇죠. 웨딩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주례가 없다라는 것은 본인들의 주인공이라는 걸 더 내고 특히나 저희 때만 해도 혼사라고 한다면 혼주를 부모님이라고 하지 당사자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혼례의 맞아요. 주인공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더 바쁘시죠. 그 부모님이 더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전통 혼례를 보니까 주인이 파견하고 또 주인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주인이 그것을 뜻을 묻고 하기 때문에 혼주는 바로 부모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당사자에게서 찾고자 하는 것은 고대에서 당사자인 신랑 신부는 오늘날의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가운데 좀 사뭇 다르지만 굉장히 중심이 되었어요. 바로 그거는 아까 혼례가 범잡하지만 하나하나 예식에 그리고 친형만 보더라도 신랑 신부가 중심이 되어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또 제가 놀란 것이 신랑 신부 우리나라 인자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시부모한테 인사하는 거. 근데 그거는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시부모가 다시 답례를 한다는 거는 못 들어봤거든요. 못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 여기는 것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가 시부모께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시부모께 예물로서 공손하게 음식을 공경으로 드리고 그것을 하나 예로서 의식 절차를 지내는 거 그걸로 끝나면 끝날 수 있는데 반드시 시부모가 그 며느리에게 똑같은 격식으로 예를 치릅니다. 되돌려 줍니다. 맛있는 밥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마무리된다는 것은 당사자가 주인공이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예식에서 앞에 5개 절차가 신랑 신부가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친형만 보더라도
당사자가 그 예식을 치룰 때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치는데 그 전안내라고 해서 기러기를 신랑 측에서 들고 가잖아요. 기러가비도 있고. 예, 기러가비. 예, 여기도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여기도 정말 그거 기러기 항상 나오죠. 기러가비가 이분이에요. 기러가비가 항상 이 신랑 신부보다 앞서요. 기러기를 들고 가거든요. 안고 가죠. 소중하게. 왜 하필이면 근데 기러기죠? 기러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러기는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일단은 두 사람 그 수컷과 암컷이 짝을 맺으면 한 짝이 중간에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다른 짝을 찾지 않는다는. 기러기가 그런다는 기러기가 어떤 뭐 의리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정절을 지키는 거, 이런 남녀에 대한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정절의 상징으로서 기러기를 쓰고요. 또 하나는 자연의 그 이치를 잘 따르는, 그러니까 음양 아까 양에 따라서 음이 따르는, 양이 가면 음이 따르듯이 수컷을 따라서 암컷이 따르는 이런 어떤 또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기러기는 또 그 철 따라서 철새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뭐 이런 측면에서 자연의 이치에 따른다는 측면에서 기러기를 또 높이 사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더 중요하게 당사자에 대해서 더 국한시켜서 본다면 전안내도 그렇고 합끝내라고 해서 그 박을 잘라서 서로 술잔을 교대로 해서 교배를 그러니까 그것을 합끝내 때 서로 이렇게 상대방의 그 수종자들이 따라주는 걸 마시고 또 이렇게 교대로 하고 또 서로가 한 번 절을 하면 또 절을 받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절차가 신랑 신부가 주가 된다는 것은 신랑 신부가 주가 되어서 그 의례와 제사를 지낸다는 데서 저는 당사자,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집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 제사를 주도하는 그 집의 주인이나 그 집의 장자가 제사를 주도하지 않습니까? 술을 드리고.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누구에게 그러면 제사를 지낼까요? 이 당사자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천지신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신 우리의 조상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살아계시는 조상이라고 해서 부모가 계시고요. 그분들 앞에서 이 당사자들이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삼서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조상신에게, 두 번째는 천지신명께, 세 번째는 누구에게 맹세를 할까요? 선생님? 자기 자신들에게? 아니요, 서로에게. 그러니까 서로. 서로에게. 이게 삼서거든요. 이게 본식에서 친형에서 본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식인데 그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맹세를 하지 못하죠. 그리고 또 당사자끼리 서로 상대방에게 맹세를 하는 거. 그러면 이러한 것이 이제 고대에서는 서로 번잡한 것 같으면서도 그 예식의 주인공은 분명히 신랑 신부라는 것을 명시하는 거고 그들이 중요한 건데 오늘날 이렇게 전통이 그 개성되면서 약간은 희석되는 것이 혼주가 너무나 이렇게 앞서 부각이 되고 또 신랑 신부는 거기에 너무 따르는 부모가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런 우리가 시대를 우리 세대는 살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날의 스몰 웨딩을 선택하고 격식을 파괴하고 달리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건 어쩌면 고대인들의 그 의식과 맞닿아 있는 당사자 중심의 주인공들이 그 의식을 주도하는 측면에서는 맞닿아 있다. 거기에서 의미를 저는 찾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는 스몰 웨딩에서 고대인의 의식하고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실 줄은 몰랐는데 다만 그 스몰 웨딩을 하는 당사자들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또한 자기네 그 본인들이 그 치르는 예식이 매우 숭고하다는 거.
그렇죠. 예.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조상들도 있고 살아계시는 부모도 계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천지신명들께 맹세하는 또 서로에게만 맹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숭고했던 그런 고대인들은 숭고하게 더욱더 당사자들의 어떤 위상을 높였던 것처럼 본인들의 예식의 주인공이 된과 동시에 서로에게만 맹세하는 그러한 신성함에서 조금 더 그 신성함의 무게를 조금 더 무겁게 가져서 앞으로 살아가는 그 예식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삶도 좀 신성하게 또 서로를 더 존중하고 또 이제 부모도 생각하는 그런 삶의 중심이 되는 의미로 확장시켰으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고맙습니다. 듭니다. 여기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